도자기를 안 할 확률이 많지. 너무 힘드니까. 질긴 흙과의 인연. 먹는 것도 흙에서 다 나오고 좋은 도자기도 흙으로서 되는 거고 흙이 없으면 인류가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자연이라는 거는 억지를 모르거든. 그 순리를 따라 그와 같이 이제 도자기도 가장 자연스러운 그릇을 만들고 싶지. 유유히 흐르고 모남이 없이 조화로운 자연의 품을 닮은 도예가 민영기의 그릇입니다. 속살이 드러난 땅. 사줄 쪽이네. 이게 이제 껍데기가 벗겨져가 보기가 좋으면은 그 와서 이제 이렇게 채집을 하는 거죠. 흙 연구에 평생을 바친 그는 흙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건 두리뭉실한 흙이 제일 쓸모가 없고 개성이 있고 맛이 있어야 돼. 붓든지 희든지 뭐 껌든지 간에 개성이 독특하게 있으면 그거는 작품하는데 참 좋은 흙이에요. 그릇이 될 만한 맛이 있는 흙이라면 가지 못할 곳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집 뒤안에 담이 있는데 내가 담을 2번이나 헐고 흙을 2번이나 파왔어. 그 담 싸주기를 하고. 아까 뭐 집틀을 닦아빈다든지 뭐 공장 짓는다고 틀을 닦아빈다든지 그러면 흙이고 뭐 흔적도 없어. 귀하게 얻은 흙은 다음을 준비하는데요. 파가지고 막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다시 보면 또 배합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배합을 하고 또 실험을 하고 이래가지고 좋은 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요걸 꼽으면 아는 거라. 그러니까 아예 뭐 철분이 있고 맛이 없고 이래 되면 그거는 보완을 해도 안 되고. 그릇을 빚기 위해선 6종류의 흙을 배합하는데요. 좋은 그릇이 될 재료와 비율을 찾아 탐구하고 기록해왔습니다. 유약 실험 한 거 하고 흙 실험 한 거 하고 팩토 실험 한 거 하고 70이 넘도록 이어온 연구. 한 40년 되겠네. 나는 이제 지금까지 불을 넣으면은 항상 실험을 넣어요. 그 실험은 흙 실험, 유약 실험 꼭 넣어. 40년 실험의 기록들. 숱한 고민과 노력의 조각들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이걸 보니까 이 안에 또, 야, 이게 좋은 것도 있구나. 정말로 좋은 것도 있는데 내가 이걸 그 당시에 왜 몰랐는가. 왜 이걸 내가 모르고 다시 더 좋은 걸 찾기 위해서 또 헤맸는가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미 흙도 없어졌고 유약도 없어졌어. 민영기의 시간이 가장 오래 머문 곳. 이 물레 앞일 것입니다. 물레에 붙들린 도예가의 삶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일본의 그 나카사도 선생님이 임진왜란 때 건너간 분인데 그분이 일본에서 이제 인간국보로 지정돼서 자기 선조가 한국 조선 사람이니까 정부가 초청을 해주면은 그 전시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문화공보부에서 기술로 하는 시기 주는 측면에서 도자기를 좀 가르쳐주라. 조선 도공의 후예들이 있는 일본으로 건너가 도예를 익혔죠. 그가 일본행을 택했을 때 바랐던 한 가지. 내가 이제 갈 적에는 3월 1일 가고 뭐 오는 거는 8월 15일 날 오면 좋겠다. 청년 민영기의 가슴은 제자 이전의 조선인이었습니다. 조선 도예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 땅에서 그 기세는 더욱 창창했죠. 한국으로 돌아와 분청사기 작업을 하던 그가 집착에 가까우리만치 매달리게 된 것. 조선 사발. 일본 사람이 못 만드는 그릇을 만들면은 하이세 선생님이 동경에 전시회를 시켜주겠다.
이러시 하고 이제 지도를 하러 오셨거든. 그럼 세이주 선생님이 그걸 딱 보면, 야, 이게 뭐 굽이 종이 한 장 정도만 높았으면 좋겠다. 종이 한 장 정도 낮았으면 좋겠다. 여기가 뭐 조금 한 종이 2장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종이 한 장, 2장을 얘기하시는 거라. 1년째부터 5년째까지 가는 거라. 그래 내가 5년째는 참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일을 하다 죽는 게 제일 즐겁겠더라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일을 해가지고요. 저 나무가마에다 불을 15번을 놨어. 그 여름에 7, 8일 덥다 사도 뭐 죽기 다 하겠네 싶으면 하나도 덥다 안 하더라고. 5년을 꼬박 매일 300개의 그릇을 빚던 시절. 그런 그에게 세이조 선생은 옛 조선 사발을 경험케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 이런 것도 만들었구나. 이 지구상에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리고 흙도 정말로 막 입에 넣을 정도로 그 부드러우면서 맛이 있는 흙을 만든 게 있어요. 이런 것도 만들었구나. 보고 만져 마음에 새겨진 옛 조선 도공의 그릇. 민영기는 거기에 담긴 작지만 대범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그릇 하나에 자신의 세상을 던져 넣었습니다. 청아한 시골의 아침. 흙이라면 물릴 법도 한데 그의 유일한 취미생활은 밭농사. 오히려 기운을 얻는답니다. 내가 많이 심을 때는 한 20종류 심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상추도 심어야 되고 뭐 또 대파도 심어야 되고 뭐 보면 심을 게 많아요. 초야에 들어 땅을 일구고 그릇을 빚었습니다. 오지나 다름없던 이곳에서 말이죠. 여기가 15세기, 16세기 도자기꾼 자리인데 답사하러 와가지고 오로지 막 도자기 하나를 내 인생을 바치 보겠다. 그래가지고 나룻배를 한 8년 건너 다녔지. 한 8년 건너 다니면서 겨울에 물에도 빠지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섬이라. 500~600년 전 조선의 도공들이 도자기를 굽던 곳. 민영기의 가마토에선 선조들의 옛 사금파리를 만납니다. 참 옛날 분들이요. 생각 외로 다양하게 만들었어.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울까 싶어서 일률적으로 안 하고 그래서 요리도 해보고 조리도 해보고 그 적게도 파보고 생각 외로 실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이런 그릇은 잘 만들었다. 맛도 있고 굽도 좋고. 아이고 참. 아침 산책 뒤엔 아내의 따뜻한 밥상이 기다립니다. 음식의 차림새만큼 도예가 남편을 살피는 아내의 마음은 한결같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처음 이 산골 터전에 들어오던 날 남편은 아내에게 말했었죠. 오기 전에 또 그렇고 오면서도 그렇고 20년만 내가 실험을 한다. 도자기를. 그러면은 20년 후에는 아무도 못 만드는 그릇을 내가 만들 것이다. 나무와도 같은 아내가 있어 민영기는 수행하듯 그릇을 빚을 수 있었죠. 처음 와서는 작품 만들어 놓고 나서도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이 양반이 안 판다고 그랬어요. 엄청 힘들었죠, 그 당시는. 엄청 힘들었고 뭐 내리치만 있으면 됐을 정도로. 이제 가마에서 구워냈을 때 이게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안타깝죠. 작가 민영기는 작품에 있어 스스로에게 관대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가슴 속 날은 자신을 향해 있었죠. 74세 도예가는 여전히 불만족하다 말합니다. 평생 절간처럼 자신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고이지 않기 위해 지금도 선생에게 평가받고 자극받길 자처하는데요. 그런 그가 사발을 시작하고 가장 큰 산을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레는 좋아졌다고. 근데 기가 안 들어가야 돼. 기는 처음부터 안 들어가 있었어. 그래 내가 이제 자는 시간 말고는 도대체 기가 뭐냐? 어쩌면 이게 뭐 기가 들어가고 나는 왜 없느냐? 그래 내가 한 달쯤 넘기되니까 하나 먼저 생각이 났어. 어떤 게 났냐면은 나는 일본에 있을 때부터 산을 올라간다든지 뭘 하면 일본 사람보다는 잘한다 소리 들어야 되겠다 이래갖고 막 맨 먼저 올라가고 접시를 만들어도 일본 사람 요만한 거 만들면 나 이만한 걸 만들어 빼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내가 일본 사람들 못 만드는 그릇을 만들어갖고 길을 하면 그거 빌기다 이런 욕심에서 일을 했어. 도자기 만드는 자세를 바꿔뺐어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사는데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어. 욕심을 비워낸 자리엔 비로소 민영기의 기운이 담겼습니다. 내면을 지니고 있는 그릇. 어떤 분이 엽서가 온 게 해가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말차를 마시면서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를 둘러봐도 이만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이런 엽서가 온 거라. 그래 내가 이걸 보고 우리 아한테 이봐라 아는 사람은 이게 안 하나. 일본 전시회에선 민영기의 작품에 버금가는 다화는 보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도예가 전 일본 총리 호소카와 모리히로가 산청을 찾아와 민영기에게 배우길 청하기도 했죠. 그는 평가에 안주해 보질 않았습니다. 형식을 갖추되 그 안에 갇히진 않도록 또한 독창적인 자신의 세계를 찾아 나가는데 끊임이 없었죠. 그릇의 굽에도 그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굽을 만들고 있죠. 굽을 깎는 거죠. 근데 만드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 굳었을 적에 이렇게 이제 칼로 가지고 깎는데 여기서 뭐 물론 다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이제 굽이 중요한 게 이 동체에 맞는 굽을 달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굽이 정해지거든. 이 굽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노력을 했구나. 또 어느 정도의 조선시대 좋은 도자기를 많이 봤구나. 자연과 같이 그릇은 어느 하나 모남 없이 조화를 이룰 때 편안함을 주는데요. 유약 또한 기물에 맞는 옷이 되어야 합니다. 작가는 지금도 다양한 재료를 찾고 배합해 유약을 실험 중입니다. 숱하게 만들고 깨버린 파편들을 묻은 이 터 위엔 그가 걸어온 시간의 흐름을 간직한 작품들의 집이 있습니다. 한 40년 전에 만든 것도 있고 뭐 30년 전에 만든 것도 있고 옛날에는 내가 깨버린 게 많아요. 깨버린 게 많은데 내가 그 뒤에 보니까 이것도 내가 밥 먹고 만들고 또 그 당시로서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만든 건데 이걸 내가 인생을 까보면서 만든 걸 깨부시는 거는 너무 의미가 없다. 만약에 내한테 운이 따라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정말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작가가 됐을 때는 이런 섭작도 만들었구나. 이 자체가 전부 참고가 되는 거라. 좋아서 매달린 그릇이지만
고통스러운 여정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은 도자기를 안 할 확률이 많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제 다시 태어난다고 보면은 또 그것도 숙명적으로 하게 될란지도 몰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거는 조금 좀 털어봐. 가서. 올해 작가의 공방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전시장을 만든 것입니다. 됐다. 한 항아리를 손에 품어보는데요. 이거는 분청 조화 당초문인데 이걸 내가 이제 금년에 만든 내 작품인데 이게 뭐 좀 더 좋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자체에 이 우주 자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내보기로 기분이 좋아요. 작가 민영기는 도자기를 통해 우주 만물과 교감하고 자연의 섭리를 체득해왔습니다. 그것과 무라일체가 되는 순간들. 작가의 곁을 함께하는 젊은 도예가 아들 범식 씨입니다. 예, 아버지하고 지금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이런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저런 자유분방한 그림이라든지 저런 이 당초문에서 오는 필력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지금은 흉내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 호동문 항아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만드신 건데 여기에 보면 조그만한 이게 사마귀가 한 마리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참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런 표현들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고 또 자유분방하고 이런 게 이제 분청사기의 주 특징인 거죠. 이런 주 특징들을 이 작품에서 아주 잘 살리신 것 같아요. 같은 길을 가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작품은 그대로 스승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저 높은 곳에 계신 분, 저도 도자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저만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정도로, 예, 아버지는 뭐 존경스러운 이런 스승님이십니다. 19에 도예학과를 가겠다던 아들. 도자기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다 생각했던 아버지. 이들이 한 길을 걸어온 지도 20해가 다 돼갑니다. 공부 듣고 보면 그 두뇌비거든. 좀 얇아야 돼. 여기 좀 뜨겁습니까? 예. 아버지는 내심 힘든 길을 택한 아들이 안쓰럽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고 늘 묵묵히 수용하는 한결같은 제자죠. 범식 씨는 주로 분청사기를 만듭니다. 분청이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있었던 도자기거든요. 그 조선시대 때 있었던 분청을 현대적인 미감에 맞게 이렇게 재해석된 그런 생활 용기들, 작품들 이런 걸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작품에 새겨진 문양들이 눈에 드는데요. 분청의 결 위에 새겨진 무구한 듯 자유로운 선들. 처음 범식 씨가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스승 민영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년은 나한테 배워야 되고 그 안에 이제 내가 어디 작품 전시회도 할 생각 말고 공모전에 출품도 할 생각 말고 오로지 도자기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도자기로서는 아주 튼튼한 뿌리를 이루고로 해주고 싶다.
그 대신에 뭐 내가 뭐 돈을 벌어갖고 뭐 돈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줘도 가지고 있질 않아. 전통을 이해를 하고 거기다 현대적인 자기 걸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니까 많이 이제 변화가 와 있죠. 그래서 도자기 어떤 거는 참 잘 만들었어요. 탄탄한 전통 기법에 자신만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두고 감상하기에 아름답고도 쓰임이 좋은 분청사기를 추구해온 범식 씨. 원래 분청사기는 서민에서부터 왕실에서까지 사용되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 분청사기를 저는 이제 21세기에 맞게 옛 분청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에 맞는 그런 분청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옛 조선 도공들이 대를 이으며 자연 높은 안목과 내공이 대물림되었듯 그 씨앗이 부자의 가마에서 다시 움트기를. 가마에 불을 넣을 텐데요. 그릇을 포개기 전 굽 아래에 점토를 떼어 눈을 붙입니다. 맨날 좋은 도자기를 보면은 하나는 크고 작고 이래가지고 그 조화를 이루고 붙이는 거 보면 참 대단해. 눈이 붙어있던 자국에도 신미안이 담기는 우리 그릇의 멋. 이제 불에게 길을 내주어야 합니다. 저 불길 속에 던져넣은 민영기의 삶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그릇을 만들고 싶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억지가 없는 자연스러운 그릇. 그런데 그 이제 자연은 억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릇도 기교가 없고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도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러면은 그 기교가 안 들어가고 아주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도자기가 만들 수 있지. 끊임없이 자신을 버려야 하는 수행의 길. 그러해야 작은 그릇은 그 품을 넓혔습니다. 그래야 또한 그릇 안에서 도예가 민영기만의 세계가 자유를 얻었죠. 그리하여 그는 오늘도 비우고 비워 본질에 다가섭니다. 그날 화가는 무슨 꿈을 꾼 걸까요? 밥폭 속에서 오름은 꽃이 되고 익어가는 노을이 되고 구름이 됐습니다. 저물지 않는 섬의 자연을 꿈꾸는 화가 김현숙. 이 검은 오름 폭발할 때의 어떤 그런 것과도 좀 연상시키듯이 꽃술에서 속에서 이제 씨앗들이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과도 맞물리게 꽃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생명들이 퍼져 나가고 생명성을 잃지 않는 것, 자기가 가진 생명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 그런 거에 대한 얘기죠. 제주의 자연을 대하는 화가의 진솔한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아주 오래전 이 섬은 수없이 용암을 뿜어내며 만들어졌습니다.
검은 오름도 격렬했던 화산 폭발의 흔적 중 하나죠.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검은 오름은 세계인의 자연유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연의 선물과 오랜 시간 특별한 인연을 맺어온 화가 김현숙. 나무들이 이렇게 15년 동안 많이 자라다 보니까 그새 감벌을 했어요. 그래서 저 나무들이 지금 되게 질서정연하게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삼나무 길 자체도 이렇게 가다 보면 보이는데 좀 되게 좀 신선했어요. 이 길이. (15년) 전 검은 오름 가는 길은 멀고 아득했습니다. 도시에 매여 살던 화가의 눈엔 낯설지만 새로운 자연이었죠. 이끌리듯 걷다 보면 눈이 멀 정도로 아름다운 삼나무 숲길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드물던 시절 이 안에서 화가는 종종 길을 헤맸습니다. 정말 좀 무서웠어요. 이게 새로운 길이고 저 혼자 이렇게 나선 길이었고 그래서 이 길을 올 때마다 늘 어떤 그 새로운 세계가 어떤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달빛만이 은은하게 비치는 숲길. 하늘로 한없이 뻗어있는 삼나무 사이로 좁고 긴 흙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화가는 화폭마다 길 저편으로 우리를 데려가듯 삼나무 숲길을 표현했습니다. 이 검은 오름 가는 길 했을 때 이 검은 오름이라는 게 좀 더 신비스럽고 그리고 마치 우리들이 아직 이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최후의 보루 같은 어떤 그런 느낌, 그거를 찾아간다는 느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렸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 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찾으러 가는 그런 느낌의 길,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삼나무 숲 속에 비밀스럽게 숨어있는 검은 오름. 힘겹게 오르던 그녀의 눈에 마침내 들어온 건 오름의 분화구였습니다. 숲이 검고 기운이 상서롭다 해서 붙여진 이름 검은 오름. 그 이름에 걸맞게 길이 350m의 검은 분화구는 온몸으로 용암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오름들도 다 시간의 깊이들이 다 갖고 있지만 이거는 그 시간 플러스 이게 넓은 어떤 그 공간이 주는 그 깊이와 울림이 크지 않나 싶어요. 뜨겁게 타버린 오름에도 세월이 흘렀고 나무와 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얽히고 설키며 곧자화를 이뤘습니다. 그 장엄한 자연의 시간 앞에 화가는 붓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혼돈의 시간 속에서 치열하게 피어올린 검은 오름의 생명력이 화폭마다 따스하게 녹아 있습니다.
검은 오름이 시원하게 올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 잡은 작업실. 한쪽 벽면을 가득 차지하는 주홍빛의 화폭이 눈길을 끕니다. 5년 전 이미 완성한 작품인데 최근 추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반복적으로 울리는 붉은색은 퍼져나가는 꽃이거나 하룽하룽 떨어지는 봄날의 꽃잎이기도 합니다. 검은 오름을 통해 화가는 변화무쌍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꽃을 피어 있을 때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 꽃이라는 게 피고 나서는 하는 과정인 거죠. 피는 것도. 그 지고 나면 지는 것도 과정인 거예요. 그다음 그 속에 씨앗을 오롯이 품고 다시 새로운 생명을 가기 위한 하나의 모든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꽃이 순환, 생명의 순환,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하면서 새롭게 늘 생명은 이어간다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자 했던 작품이었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에요. 그녀의 검은 오름 작품들은 대개 액자로 담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아들이나 누군가 있을 때 이제 옮겨야지. 아니면 어떤 때는 저 혼자 낑낑해서 해요. 하나 올려놓고 뒤에 가서 이쪽에 올려놓고. 큰 작품을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작은 데에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그 힘이라든가 필력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하려면 그 내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에서 힘도 그림에서도 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큰 느낌에서 큰 그림에서 오는 게 또 다르거든요. 3월의 어느 저녁, 김현숙 화가가 몸담고 있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다 해. 신발 벗어? 넣었으면 고맙죠. 벗을 그래 알게는. 문인과 화가 등 제주의 예술가들이 모여 만든 그림책 연구회입니다. 제주의 그림책 작업이 흔치 않았던 2000년대 초반, 글과 그림을 보다 편안하게 접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연구회에서 그동안 선보인 그림책은 20여 권 정도인데요. 우리 그림책 연구회 모임 장소도 여기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오늘 처음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그림책 모임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간식도 먹고 저 밖에 이제 현판 달아진 거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판씩. 김현 선생님 그림은 정말 이렇게 갤러리에서 크게 걸어놓고 보는. 네. 좀 작아요 여기 책으로 담기는. 워낙 그 큰 느낌이 대형이 좀 많잖아요. 많이 안 나서 책을 보면 좀 많이 아쉬운 김현 선생님 그림은. 하나 둘 춤을 춘다. 과연 화가의 동화 같은 화폭은 어떤 그림책으로 탄생했을까요? 반딧불이의 움직임을 따라하니 저절로 춤이 된다. 숲속은 별과 반딧불이가 한데 어우러진 축제가 한창이다. 아무래도 내가 스며시 비켜나야 할 시간인 것 같다. 꼭대기에 올라 소리치며 으쓱거리고 싶었는데 얼른 갔다가 금방 내려오려 했는데 오늘에야 알 것만 같다. 오름은 꼭대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선생님이 그림이 참 따뜻하고 섬세하고 그러면서도 힘이 있고 제주도의 정서와 문화를 되게 잘 담아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선생님 그림 전시할 때마다 선생님 그림으로 그림책을 만들어요. 이런 제안도 되게 많이 드렸었고요.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의 책이다. 보통 사람들은 그림책 하면은 어린이 동화책이라는 인식이 참 강해요. 근데 그림책이 정말 0세부터 100세까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야말로 그림책을 위한 그림이, 지금까지는 그냥 내 그림, 그냥 하나의 회화 작품들을 가지고 엮은 거라면 이제 원래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림책만을 위한 그림을 할 거고, 그다음에 한라산 그림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한라산에 대해서 생각해 왔던 것들을 이제 어느 짜임새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바라보는 거를 가지고 이제 책으로 이렇게 만들 생각이거든요. 양재성 선생님. 금방이라도 파랗게 물들 것만 같은 쪽빛의 바다, 김영해안입니다. 지난해부터 그녀는 해안을 통해 작품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그 가장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한 바퀴를 걸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돌들을 프로타주 했어요. 빵처럼 부풀어 있는 김영해안의 용암바위는 제주에서도 독특한 돌입니다. 좀 모양이 나올 만한 것 아니면 그 돌 자체의 그 질감이 좀 특이한 것, 아니면 선 같은 게 있어서 그 사이에서 라인 같은 게 이게 드러날 수 있는 것. 평평하면서 거친 질감이 살아있는 바위를 찾았습니다. 바위 위에 하얀 종이를 대고 색연필로 문지르기 시작합니다. 색연필이 지나간 자리마다 돌의 질감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린 학교 시간에 뭐 아니면 동전을 갖고 나서 문질러 보기도 하고 나뭇잎을 갖고 나서 이렇게 문질러 보기도 하고, 이거 뭐 미술 시간에도 이게 다들 했던 거죠. 프로타주한 돌의 표정이 회화 못지않게 사실적입니다. 제주도 자체를 판을 삼아 내가 판화를 하게 되는 거겠구나. 그다음에 이 제주도 이렇게 해안, 지금은 이렇게 돌을 하지만 나중에는 뭐 중산간에 뭐 나무라든가 뭐 다른 어떤 기타 등등의 어떤 그 요철이 생길 만한 그런 것들을 프로타주 한다면 그 제주도 전체를 한번 뜰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무릇 화가란 작고 사소한 것도 개성을 살려 표현하고 자기만의 의미를 부여하기 마련입니다. 바다 위에서 차갑게 식어간 용암바위는 프로타주라는 기법을 통해 그녀만의 특징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주 해안의 돌을 찾아 꼬박 1년을 걷고 걸었습니다. 자식 보듯 애틋한 눈으로 찾다 보니 각양각색의 돌들이 품 안에 들어왔죠. 천여장에 이르는 결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같이 구멍 숭숭 난 현무암이지만 그 안에서도 크기와 깊이가 다양합니다. 색감은 물론 양감과 질감까지 진짜 제주 돌의 표정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붙잡았습니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나오잖아. 파마할 때 매력이 늘 이렇게 파마를 다 찍고 나서 프레스기를 돌렸을 때 다 돌려서 마지막에 종이를 싹 들어볼 때 그 느낌. 언젠가 이제 뭔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쓸 걸 생각은 하는데 뭐 안 써도 저는 그때 그만큼 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한 바퀴 돌 때 이걸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저 아래 작업실 타마방 했었던 거고요. 이렇게 프레스기인데 지금은 없어요. 처음에 이게 베니아판이에요. 나무. 이 베니아판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소, 여기 하얀 게 이제 제소거든요. 모델링 페이스트를 쓰기도 하는데 보면은 안 찍혀요. 그래서 하얗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깊이 파면 이게 안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 밑에는 잉크를 해서 닦으면 그 위에는 롤러로 해서 판 하나에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법으로 했죠. 여기도 색깔도 조금 다르게 한 건데 이게 이렇게 판 하나에다가 한 거예요. 하나의 판화 안에서도 다양한 색깔이 등장합니다. 파고, 칠하고, 찍어내는 작업의 반복을 통해 김현숙은 자기만의 개성 있는 판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전공이던 판화를 중단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과정 자체는 재미있는데 이 판화는 내가 이제 판을 이렇게 다 팠어. 이게 작품이 아니라 이거를 다시 잉크하고 찍고 잉크해서 종이를 찍어낸 게 작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작품과 나는 여기에다가 막 공을 들여고 얘랑 막 얘기했는데 정작 작품은 이렇게 종이에 찍혀 나온 어떤 간접적이지 나랑 직접적인 그 대화한 내용이라기보다 일단 직접적으로 내가 내가 그린 거와 내가 직접 내 붓으로 그린 화면과 나와 직접 이렇게 대면하면서 작업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더 컸던 거죠. 크기에 제한. 그것이 가장 큰 원인,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요즘 김현숙은 종종 제주의 들판으로 향합니다. 먼 발치에서 그녀가 애타게 찾는 건 한라산. 섬 어디서든 이마에 걸릴 만큼 산은 높고 깊습니다.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화구 벽에서 산의 허리를 지나 들판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를 한 화면에 담아냅니다. 마치 지층처럼 쌓아올린 한라산 그림은 작가의 의도된 구성입니다. 이 한라산 자락에서부터 참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런 어떤 것들이 보여지는지에 대한 그 집중적으로 이렇게 넣으려면 요 판형도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은 노란 유채 물결로 일렁이다가 흔들리는 청보리가 됐다가 가을에 물들었습니다. 색의 흐름과 꾸미지 않은 화면 구성은 오히려 섬의 정취로 가득합니다. 보통 한라산이 볼 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장소에 와도
어떤 때는 그냥 덩어리 하나로만 싹 보일 때도 있고 오늘은 지금 정말 이제 앞에 이렇게 나무서부터 저 뒤에 숲들이며 오름들이며 하나 이렇게 레이어가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각도에서마다도 다르고 관심 없이 보면 그냥 저기 뭐 산이 있구나라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가 제일 어디서 보는 한라산이 제일 아름다워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보는 게 제일 예쁘지라고 했을 때 그쪽 출신이구나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자기가 그 나고 자란 곳에서의 한라산을 다 아름답게 이렇게 치는데 She left her home to find where she belongs. 오래전 고향집 앞마당에서 올려다보던 그리운 한라산. 별다른 장식 없이도 화폭 안에서 저홀로 서 있는 산은 그 자체로 애틋하고 잔잔한 울림을 전합니다. A place where it seems that love will come around. So don't stay. You regret it all too much. 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산이라는 어떤 고정된 관념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산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정관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저렇고 저거는 저렇다는 게 아니라 한라산도 상당히 다양한 각도로 보이고 어느 게 아름답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좀 다양성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 한라산이라는 것이 어떤 이렇게 비록 섬에 있는 어떤 산이지만 또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고 우다 뻗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림으로 표현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노래한 화가 김현수. 오늘도 이 섬엔 화폭마다 스민 섬의 찬가가 흐르고 있습니다.